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깊은 법이죠. 과연 이들의 선택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보자.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미라는 당황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정호성을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고 또 배신당했으며 너무도 오래 엇갈렸던 두 사람 사이. 그런 그가 이제 와서 가족이 되자는 말을 꺼낸다는 건 미란으로선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다. 정호성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승우야, 네가 이젠 성인이 되었고 우리가 각자의 시간 속에서 후회할 만큼 후회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살아보자. 그게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일이야. 승우는 입술을 앙다물며 엄마를 바라봤다. 정말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너희 둘을 위해서라도. 정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로서도 한 남자로서도 미란과 승우 앞에 선 자신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었다. 미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호성은 말없이 미란의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미란과 찍은 사진과 미처 건네지 못한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편지의 끝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라도 널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란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정호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너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건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정호성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돼요. 괜찮아. 강요하지 않을게. 네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오늘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었어. 승우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아니, 아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지만 따뜻했다. 나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정호성은 순간 울컥하며 승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래, 승우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 순간 문틈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자영이었다. 자영은 병색이 짙은 얼굴로 조용히 복도에 서 있었다. 창백한 손가락 사이에 잡힌 약봉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문을 닫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음은 무거웠다. 지금껏 키워온 아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이제는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서운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교차했다. 복도를 걷다 말고 자영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잘 됐구나, 승우야. 정말 잘 됐어. 자영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멀어지는 발걸음 속에서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그림자처럼 쓰러져야 할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그들만큼 깊고 진한 사랑을 해왔고 그 누구보다 아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흘러온 상처들이 이날 서로의 눈물 속에서 조금씩 봉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 터였다. 자영이 돌아서던 그 순간 멀리서 택배기사가 강재인을 향한 소포를 건넸다. 그 안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미란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강재인은 마음을 다잡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 후 그녀는 곧장 DH홀딩스의 사무동으로 향했다. 표정은 단단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강세리의 사무실로 이어졌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제인의 모습에 강세리는 자리에서 움찔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세리는 당황스러움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강재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지호 말이야. 황기찬한테 그 애가 친자가 아니라고 말한 적 있지? 그 순간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 돌리지 마. 제인은 책상 맞은편에 서서 세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도 지호만큼은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거 알아. 그런 너라면 황기찬한테 그 애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을 리 없어. 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묻는다. 세리야. 지호 진짜 황기찬 친아들 맞아? 순간 세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이미 알아. 그 아이 이태호 씨 아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인의 손목을 잡았다. 조용히 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아? 들어, 세리야. 지금은 나랑 싸울 때가 아니야. 지호는 아무 죄도 없어. 너와 황기찬이 그리고 이태호 씨가 만든 이 기형적인 삼각구도 속에서 지호만이 가장 큰 피해자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내 노트북에서 로그인된 메일, 캐서린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디. 그리고 H&K와 DH의 이중 계약서 4본. 다 봤어. 그 순간 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났다. 그걸 내가 지금이라도 정리해. 황기찬에게 진실을 말해. 지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거짓 위에 삶을 세우지 마. 나가줘, 지금 당장.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뭘 알든 상관없어. 지호는 내 아들이야. 누구도, 아무도 그 애를 데려갈 순 없어. 강재인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세리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이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황기찬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두 여자의 팽팽한 대립을 멀리서 바라보던 황기찬은 문틈 사이로 강세리의 울컥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질감을 느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DH홀딩스 지하 주차장. 이태호는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고 여행용 가방을 하나 꺼냈다. 곁에는 짐을 싸던 집사와 도운 직원이 조용히 서 있었다. 비행기 티켓은 준비됐죠? 이태호의 질문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뉴욕행 직항입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봤다. 지호는 내가 데려갑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강세리 씨가. 지호는 내 아들입니다. 이태호의 말은 단호했다. 그 순간 강세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호 데려가려는 거야? 세리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도 알잖아. 황기찬 곁에 두는 게 지호한텐 상처라는 걸. 그래서 널 따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태호. 이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였다. 지호는 너랑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아이를 지키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야. 통화가 끊기고 세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을 움켜쥐었다. 안 돼, 안 돼, 지호는 내 전부야. 그녀의 울부짖음이 울리는 사무실. 강세리는 마치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 모든 감각을 차단하려 애썼다. 그 시각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재인, 강세리, 지호. 그 모든 인연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손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위암 말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 그러나 그는 그 진단서를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지호 그 아이조차 내 아이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래도 한 번만 제인아. 그의 눈동자엔 흐르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독과 후회, 분노와 집착이 뒤엉켜 그를 다시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병원의 복도는 적막했다. 살균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 그 공간, 흰색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황기찬. 그의 손에는 갓 받은 진단서가 구겨질 만큼 쥐어져 있었고 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위암 말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침묵이 폐부 깊숙이 내려앉았다. 의사의 말은 너무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전이가 광범위해요.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족. 그 단어에 황기찬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이 아직 자신에게 있었던가? 아들 지호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아내였던 세리는 끝내 그를 수단으로만 썼고, 그리고 제인. 단 한 번도 완전히 품에 안긴 적 없는 여자였다. 결국 난 혼자였구나. 그는 입가에 자조 섞인 미소를 떠올리며 병원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몇 가닥씩 빠진 머리카락은 긴 병을 암시했다. 이제야 인간이 되려 하나. 그는 중얼이며 스스로를 조롱하듯 웃었다. 이어 병원 출입문을 지나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행선지는 단 하나. 강재인이 머무는 YL 본사였다. 제인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호의 친자 문제, 강세리의 이중계약서, 태호의 출국설까지. 모든 것이 엉켜있는 가운데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시간이 괜찮다면 잠깐 얼굴 좀 보자. 익숙한 목소리. 황기찬이었다. 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알았어, 로비에서 봐.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YL 빌딩의 정원 한편에 마주 앉아 있었다. 초가을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황기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긴 말 안 할게. 나 곧 죽는다. 제인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게 무슨 위암 말기야. 이미 온몸에 퍼졌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그 전에 내 앞에 인간 황기찬으로 서고 싶었다. 제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아닌 담담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부탁 하나만 하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내가 죽거든 나 은호 옆에 묻어줘. 그 아이 곁에 마지막으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그 말에 제인의 표정이 변했다. 한 손은 조용히 자신의 무릎 위에서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당신 지금 용서라도 바라는 거야? 제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은호를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구였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은호는 당신 아들이긴 했지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기찬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 다 내 탓이야. 세리를, 돈을, 권력을 모두 사랑보다 먼저 뒀던 내 탓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가고 싶어. 제인은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당신이 인간이 되려고 한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그래도 죗값은 치러야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직접 자백해. 당신이 그동안 무너뜨린 사람들, 짓밟은 삶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황기찬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은호 옆 묘자리, 그건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난 뒤의 문제야. 지금은 아직 아니지 않겠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황기찬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곱씹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꽃길조차도 그에겐 너무 멀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 말엔 무너지는 남자의 고백이, 허망한 삶을 마주한 자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제이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엔 오래도록 묵혀둔 감정들이 아른거렸다. 황기찬은 홀로 벤치에 앉은 채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은 듯한 미소였다. 강재인은 황기찬과의 마지막 대화를 정리하듯 서류를 덮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듯 그녀는 숨을 고르며 책상을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려는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그녀의 일상에 발을 들였다. 사무실 안으로 택배가 하나 배달되었다. 이름 없는 박스, 보낸 사람조차 적혀 있지 않은 갈색 종이 테이프로 허술하게 감싸진 그것은 누가 봐도 수상했다. 이게 뭐지? 제이는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레 손에 들었다. 송장도 없고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보안팀에서 체크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테이프를 뜯고 있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직감이었다. 이건 누군가 보낸 메시지라는. 스르륵. 상자가 열리는 순간 제이는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곰인형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호가 생전에 들고 다니던 귀가 찢어지고 실밥이 너덜너덜한 그 낡은 인형이었다. 몇 번을 꿰매고도 다시 터졌던 귀퉁이. 은호가 어릴 적부터 안고 자며 이름까지 붙였던 그 인형. 피터? 제이는 본능적으로 인형을 꺼냈고 그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하나의 스케치북이었다. 하지만 그 스케치북엔 익숙한 아이의 낙서 대신 붉은 얼룩이 찍혀 있었다. 스케치북의 표지에는 은호가 분명히 썼던 이름, 은호의 꿈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은 페인트처럼 보이는 얼룩이 손바닥 크기로 번져 있었다. 제이는 뒤로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곰인형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제인 씨.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제인을 향해 순식간에 달려갔고 뒤이어 이태호 또한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누가 보낸 건데? 은호 인형이에요. 피도 묻어있고. 제이는 거의 혼절 직전의 얼굴이었다. 이태호는 인형과 스케치북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고 김도윤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살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김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즉시 경찰에 넘겨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하지만 제이는 그 말을 가로막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그녀는 공포 속에서도 어딘가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나한테 뭔가 시키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인 씨? 김도윤이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말끝을 흐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공포를 넘어서 어떤 퍼즐의 시작임을 직감한 것이다. 강재인은 알아챘다. 은호의 물건은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없는 것.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과거를 파고든 자. 그리고 그 자는 아직도 그녀 곁에 있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컸다. 경찰에 신고하자니까요. 김도윤은 상자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얹었다. 잠깐만. 이건 아직 밖으로 새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왜?
이태호가 물었다. 제이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만약 이게 은호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의 짓이라면 경찰에 넘기는 순간 그 자는 흔적을 감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상자 안에서 퍼지는 진한 기억의 냄새가 그들의 뇌리를 찌르며 다시금 과거의 문을 열고 있었다. 제이는 바닥에 앉은 채 스케치북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거기엔 낯익은 아이의 그림체로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작은 집, 붉은 지붕, 그리고 해가 지는 하늘 아래 서 있는 사람 둘. 그림 아래에는 은호의 필체로 써진 글씨가 보였다. 내가 무서워했던 아저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은호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증언일 수도 있었다. 이걸 누가 갖고 있었던 거지. 그때 이건 경찰이. 김도윤이 중얼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수사 기록엔 없었어요. 이태호가 말했다. 그럼 누군가가 현장에서 은호의 물건을 몰래 챙겼단 얘기이네요. 제이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누군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해요. 고민영은 여전히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너머로 햇살이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소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은 강재인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적. 고민영은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제인의 손엔 찢어진 스케치북과 함께 접혀 있던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기억 속으로 밀려든 단어, 잊히지 않을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다. 진실을 덮은 자, 죗값은 내 아이에게 돌아간다. 누군가의 저주인가? 아니면 심판의 시작인가? 제이는 땀으로 젖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다시 쓸어보았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가해자의 언어가 아니라 피해자의 분노 같았다. 진실을 덮은 자. 누구를 향한 말일까? 자신일까? 황기찬일까? 강세리? 아니면 모두? 제이는 편지를 접어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다. 도윤은 창가에서 여전히 긴장된 눈으로 고민영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태호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제인 씨.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돼요. 지금은 보호가 우선이에요. 오늘부터 제발 혼자 지내지 마요. 제가 집에 들어가 있을게요. 같이 지냅시다. 그 말에 이태호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같이 지내자고요? 당신은 빠지세요. 도윤은 단호했고 눈빛은 적나라하게 차가워졌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인을 시험하고 있어요. 당신처럼 충동적인 사람한텐 맡길 수 없어요. 이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줄 아시나 본데? 그 인형 나도 본 기억이 있어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왔을 때 그 고민형 거기 있었다고. 근데 사라졌었어. 난 그게 사라진 줄도 몰랐는데. 제이는 잠시 두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 지금은 감정으로 싸울 때 아니에요. 우린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 서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진실을 덮은 자. 그게 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두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나도 몰랐던 사실들, 은호의 사고 당시 세리가 왜 그렇게 황급했는지, 기찬이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이제는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때 다른 공간, H&K 내부 서버실. 조명이 어둡고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강세리가 은밀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랩탑을 서버 시스템에 연결해 들어간 시스템. 그녀는 삭제된 계정 복구 모듈을 통해 어떤 계정을 복원하려 하고 있었다. 아이디 캐서린. 화면에 뜨는 계정명은 섬뜩하리만치 낯익었다.
그녀는 벌써 수차례 이 계정을 지웠다가 복구했다가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 다 회수해야지. 세리는 자문하듯 속삭였다. 캐서린 그 이름이 내 것이었으니 그 흔적도 내가 쥐고 가야지. 화면 속 캐서린 계정은 그녀가 도용했던 실종 여성 캐서린 리의 신분에 연결된 미술계 기부 내역, 세금 계좌, 가상지갑 등 수많은 정보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게 꼬리를 물고 연결되기 직전. 그리고 그 정보들 속엔 황기찬이 유일하게 숨기고 싶어 했던 정관계 로비 내역이 섞여 있었다. 나만 살아남을 거야. 황기찬이 무너지면 나는 날아가. 한편 경찰서에 황기찬이 수척한 얼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 하나. 수갑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그는 기자들이 몰려들기도 전 담당 직원에게 곧바로 말한다. 강재인 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이 서류에 자필로 작성한 모든 진술은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저의 방식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으며 황당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절차를 원하시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 제 죗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잠시 후 황기찬은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창밖으로 스치는 도심의 풍경은 더 이상 권력도 복수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부채감을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또 다른 게임에 수를 두고 있었다. 검은 화면 위로 한 줄의 문장이 뜬다. 캐서린 로그인 완료.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게임의 끝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